하나, 둘, 셋. 21주년이네, 올해가. 아, 우리 만났지. 만났어. 그 코펜하겐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덴마크에서. 네. 우리가 유럽에서 만났어요. 네. 왜 덴마크에 갔지, 우리가? 아, 영화제로 그 살인의 추억이었죠. 아, 69? 아니요. 보다라인?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때 2004년도니까. 네. 그때 처음으로 그 코펜하겐에서 살인의 추억을 거기서 네. 보고 증격을 받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가기 전에 이상일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아, 그때 거기 영화제 우리 아시아 감독이 우리 네. 둘밖에 없었죠. 2004년도. 21년이 지났는데. 고생했어요, 그동안. 영화 많이 찍느라고. もう、そこからずっと監督の背中を追いかけて、なんとかここまでたどり着きました。 나이가 들더니 많이 가식적인 소리도 잘하네, 이제. 농담인데, 어쨌든. 또 우리 기생충 촬영할 때 이제 그 송강호 가족이 거실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숨는 그 되게 이상한 장면을 찍을 때 하필 또 촬영 현장에 와서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이랑 두 감독님이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그런 좀 기억이 나는데. 들은 영화하고 그 이미지가 다르는데 이것은 어떤 영화가 되는지라 그런 궁금했습니다. 나도 다음에는 꼭 이상일 감독 촬영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급포 때 와주시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촬영도 많았어요. 국보 얘기를 빨리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작가님 원작 요시다 슈이지 요시다상 하고는 벌써 세 번째 네. 아크진하고 아기나고 그죠? 이카리하가 분노. 네. 근데 사실 그 요시다 작가님이 이 소설 하기 전에 이미 원래 가부키에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많은 또 일본 감독님들이 그렇긴 하겠지만요. 네, 제가 악인 후에 직후에 그 가부키 영화를 좀 만들려고 리서치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온나가타 일생 좀 모델 같은 특이한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 모델로 영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 가부키의 가장 아이콘 전설적인 분을 약간 바이오픽이나 일대기 영화처럼 구상을 이미 하셨었구나. 그게 아크진 때니까 2010년도. 근데 역시 가부키 영화가 지금 너무 어려웠어. 쇼치쿠에 좀 마크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작비가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좀 갑봉하기 전에 좀 일단 내갈 수도 있고. 일단 그냥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지만 가부키의 모든 공연에 대한 제작과 공연의 권리를 이제 쇼치쿠가 가지고 있죠. 일본의 그 4대 메이저 중에 한 곳이. 이 작품은 토호 작품.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 구상하고 가부키 영화를 찍고 싶다는 열망은 꼭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요시다 선생은 또 본인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그때는 꼭 시작은 안 했지만, 쓰게끔 만들었구나. 요시다산에서 좀 하나, 스토크 같은 느낌으로 대략 있었고, 몇 년 후에 리서치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선생님이. 요시다 선생님도 직접 무대 뒤에, 가쿠야 때役者の분장실 들어가서 자기가 조금 그렇고っていう手助けするすごい目立たない黒子の格好もしながらすごくリサーチして。 너무 엉뚱한 얘기라 죄송한데 그 장면 딱 보니까
브래드 피트 F1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레이스하다 들어와서 딱 쓰면은 힘이 쫙 달라붙어서 막 바퀴 갈아 끼우고 막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딱 와서 하면은 막 주고 막 교체하고 하는데 잠깐 가려놓고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나 그게 또 그거 이제 보이지 않는 퍼포먼스지만 그거 자체에서 보이는 또 긴박감과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그걸 직접 하셨었구나. 아, 그건 직접은 못하지만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었죠. 아주 가까이서. 네. 무려 한 30년 전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임권택 감독님이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전 작품이었던 장군의 아들 시리즈가 프랜차이즈가 대히트를 해서 이제 제작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럼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봐라. 그래서 판소리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판소리를 영화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관객들이 누가 그걸 보러 오겠냐 싫어할 것이다라는 이제 다들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장군의 아들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메가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게 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서편제가 장군의 아들이 한 2배, 3배 대응행을 했죠. 약간 비슷한 케이스 아닐까요? 가부키에 도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젊은 관객들이 과연 좋아할까라는 의심도 많았을 테고 본인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텐데. 가부키 영화도 누가 보는가 그런 느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나 감독 입장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연출을 해야 되고 또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도 무척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가부키를 제대로 찍어낸다는 거, 또 그 가부키 액팅을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제 가부키 배우가를 데리고 찍는 게 아닌데 실제 가부키 배우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그 배우들이 좀 겁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땠었어요? 처음 제안하거나 했을 때. 그때 그 요시다 제안했을 때는 바로 그 파라사이트로 만나셨죠? 네, 그 정도 시기였어요. 그 정도 시기에 미리 이야기해서 그때는 금방 제작 못했지만 그 배우에게는 그 당시부터 그 이야기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했죠. 되게 오래전에 제안을 했었군요. 네, 언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훈련, 트레이닝 많이 했겠네요. 당연히. 1년 반쯤? 1년 반을. 일본 배우분들이 원래 그 스케줄도 촘촘하고 빡빡하고 시간 내는 게 되게 어려운 분들인데 대단하네요. 1년 반이나 했다는 건. 그때 1년 반 동안 좀 약속했던 것이 영화나 드라마나 길게 해야 할 작업은 좀 쉬고 조금 집중해서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해주면 좋은데 중심은 연습하는 기간. 그의 파트너 이제 요코하마 류세이도 신스케 그 외에도 같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네. 신스케는 2, 3개월 후부터 시작했던데 거의 1년 넘게. 그 두 배우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 대단하네요. 그 배우라는 게 되게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의 압박감도 많이 주시나 봐요. 그런데 이런 역할은 배우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욕심내볼 만한 일일 것 같아요. 이거 하면 가부키 배우를 한다는 것은. 이거 당연한 새로운 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영화가 될 것이다. 자신도 해본 적이 없는 역할을 넘을 수 있으면 더 배우로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잘 도와주는. 도와주는. 오히려 쿠로카와 지금 요시자와상 훌륭한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쿠로카와 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레다 히로까지 괴물에서 되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지금 16? 고급 촬영 당시에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14인가 15인. 네. 도입부의 그 영화 프롤로그에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오고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비중이 있게 거의 한 40분 이상 끌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의 도입부에 또 관객을 이 스토리 속으로 흡입해내는데 쿠로카와군은 또 다른 코시야마군 두 청소년 그냥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역이라는 딱지를 붙일 필요 없이 그 두 배우도 되게 훌륭했던 것 같은데 또 아직은 공연보다는 좀 미숙한 단계이긴 하지만 또 카부키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 두 배우들도 일정 정도 또 훈련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들도 4, 5개월 좀 훌륭하고. 네. 고민 많으셨겠어요. 그 청소년 배우 캐스팅하는데. 그 어른 성인 배우와의 싱크로도 잘 돼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오디션에서 만났던데, 역시, 그로카 소야는 막 괴물에서도 좋았죠. 역시 그 오디션에서 만나면 역시 눈동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랄까 요시다료하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 집중력하고 그 연기 안 할 때는 좀 불안한 얼굴 눈을 하는데 연기 시작하면 딱 달라지는 네, 달라지는 그런 눈동자 집중력이 이 배우가 진짜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요소가 어린 키쿠에는 가장 중요하니까, 가부키 하는 거 너무 좋아하다, 그런 느낌. 그것을 가장 세게 느꼈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배우와 이제 퍼포머, 연기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네. 사실 그 앞에 말한 40몇 분이 계속 연기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본인이 되게 많이 몰입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반 이제 45분 얘기를 하자면은 국보, 만키쿠. 네, 만키쿠. 전설적인 그 존재랑 이제 키쿠로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씬이 있잖아요. 영화를 이제 3등분으로 나눠봤을 때 기계적 그 첫 3분의 1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한 나름의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하이라이트. 거기 샷들 하나하나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분장실 같은 곳에서 만나죠, 그죠? 만키쿠가 공연하고 있는 모습을 키쿠로가 보는 게 아니라 분장실에서 만났을 때 이 감독께서 만키쿠를 찍는 얼굴의 그 각도라든가, 그다음에 되게 인상적인 기묘한 손동작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쪽 사이드로 키쿠로의 이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레전드의 어떤 카부키를 배우고 싶어서 온몸이 이제 들끓고 있는 아이를 딱 맞닥뜨리는 부분인데, 그 샷들을 찍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사롭지 않은 만키쿠의 이제 얼굴과 이제 메이크업하고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된 건 아니죠. 도중 중간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 인간과 그 카부키의 캐릭터의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얼굴로 그 아이를 상대하면서 이제 손짓오라고 하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주죠. 키쿠로의 얼굴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죠. 너의 얼굴이 너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 것이다. 그 씬에 대해서 좀 찍을 때 얘기를 자세히 좀 해주세요. 그때 만기크를 처음 어떤 얼굴로 등장하면 좋을까. 거기부터 시작하고, 만기크가 나오는 씬이 그 분장실하고 다음에 무대하고, 그 다음에는 또 멀리 한참 가요. 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 수 못하니까 그 시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얼굴 보이면 좋을지. 근데 역시 키쿠하고 만날 때 만기크는 만기크랑 인간보다 인간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 역시 특별한 존재감으로 보여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배우가 얼굴 먼저 하얗게 그 자기를 없애는 느낌? 자기를 없애고 그 투명한 그 존재감으로 만기쿠가 등장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처음에 그거를 볼 때 역시 직접 보는 거 아니라 거울 안에서 그거를 네. 찾아내는 그런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소설과는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디테일들이. 네. 만나는 상황 자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작에서. 대사나 상황은 좀 비슷하지만 묘사는 많이 네.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키, 이제, 제가 대학교 영화 동아리 시절에, 영화 역사 공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많이 할 때 이제 러시아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전함 포텐킨으로 유명한 에이젠슈타인 관련된 인터뷰나 책들도 많이 보는데, 가부키 언급을 아주 많이 해요, 에이젠슈타인. 가부키 매니아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몽타주나 영화의 프레이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부키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상화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형태와 인간의 몸이나 그 의상과 무대가 만들어내는 그 되게 모든 게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시각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만키쿠의 손동작도 그렇지만, 와타나베 켄이 그 훈련시킬 때도 몸에 라인을, 선을 만들기 위해서 막 되게 혹독하게 막 아이들은 막 진땀 흘리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나 신체나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추상적인 아름다운 선과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런 건데, 촬영 감독님과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상태를 특히 이렇게 온나가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깨하고 목이니까 그것을 어디 각도로 찍으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런 연구를 잘 많이 했고. 아까 요시자와 상이 1년 반 동안 훈련했다지만 감독님도 한 6개월 정도는 훈련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뭐가 오케이가 딱 이게 지금 테이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은 자기가 하기보다 무엇이 좋을지를 딱 지켜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자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네요. 어드바이스 해주신. 물론 협력해주신 가부키 배우가 몇 명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 해오신. 그 배우들의 훈련은 다 가부키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더 깊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서편제 얘기하면서, 가부키라는 게 물론 너무 확고한 기반도 있고 전통이 있는 거지만 또 요즘의 젊은 일본의 관객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스럽기도 하고 걱정을 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와서 이제 영화가 너무 잘 됐고 젊은 관객들도 아주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노부부들만 가서 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젊은 관객들도 좋아하고 있는 거고 해외 관객들도 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래서 아까 에이젠슈타인 얘기도 했지만 가부키가 단순히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넓은 보편적인 전 세계 누구가 봐도 느낄 수 있는 미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지, 또 그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찍으려고 담아내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歌舞伎も本当によく言われてたのが、型をどれだけ、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完璧に作っていくか、普通の映画の役者の役と違って、アドリブで自分の思いつきでやるとかって基本ないんですよ。もう基本的にはずっともう足の指の先から手の指の頭の先まで全部、神経を注いで、一番、的確な型を体に叩き込むっていうところから始まるんで、その考え方が全部、衣装とかカツラとかメイクとか、もう隅々にま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まず、自分はどうっていう以前に、
そのスタイルを作るっていうことに修練しなきゃいけない. 그런데 우리가 찍고 싶은 것은 그 완벽한 가부키보다 가부키를 하는 그 캐릭터의 인간성을 네. 찍고 싶기 때문에 완벽해지려다 보니 겪게 되는 많은 네. 고통과 네, 인간의 어떤 네, 못난 모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그 완벽한 형태부터 드러나오는 순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고 배우들도 역시 훈련 많이 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부키의 아름다움을 물론 담아내지만 이게 사실 뭐 예술 채널에서 하는 2시간짜리 가부키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가부키를 둘러싼 그걸 정말 해내고 싶었던 인간들의 되게 처절한 인간 드라마인데 거기 막 질투와 욕심과 막 또 여러 가지 열등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고 기본적으로 두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패왕별이처럼 또 여자 역할을 하는 네. 남자의 이야기인데 좀 거칠게 압축하자면 이제 피를 갖고 싶었던 남자와 네. 재능을 갖고 싶었던 남자의 그 되게 격렬한 스토리인데 이 애초에 피를 가질 수는 없잖아. 네. 뭐, 피를 마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놔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일종의 불가능한 것. 근데 일본 사회, 일본이 또 예를 들어 뭐 조그만 두부가게, 아니 뭐 무슨 장어집이나 두부가게를 가도 이거 가업이라 그러고. 네.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부터 하던 거라고. 그게 되게 네. 강하잖아요. 근데 가부키는 또 오죽하겠어요. 그건 뭐 완전히. 그래서 키쿠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미 영화가 엄청난 고통의 감정을 응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배우랑도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캐릭터의 갖고 있는 감정의 또는 고통의 핵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감각적인 것이죠. 감독님 말씀처럼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결정 못 하니까. 자기 태어난 순간 자기 운명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기쿠오한테는 가부키 세상에 들어간다. 그런, 비가 오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운명보다 자기 피가 어떤 피였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야쿠자 집이고, 자기의 피를 좀 잊지 말고, 그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코는 야쿠자의. 네. 그러니까 등에 그것이 있죠. 그거 알아요? 내가 영화 보다가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영화 끝나고 나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구나. 영화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슌스케가 한 8년 정도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난 슌스케가 야쿠자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문신하고 돌아와서, 다 찔러 죽이고, 복수하고, 그래서, 이런 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그렇죠. 힘들죠. 근데, 야쿠자에 대한 얘기는 의외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출생의 어떤 징후로서만 있는 거죠. 기코에 있어서는. 아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실제 영화를 보고 난 세대들이, 가부키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런 운명이라든가, 또 요즘의 젊은 세대들도 사실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의식하는 젊은 세대들도 아직도 있고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대부분이 젊은 애들이, 제가 그렇게 떴지만,
그自分の居場所っていうのがそんなに簡単には見つけられない. 지금 일본 젊은이들도 그렇던데. 그러니까, どこ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の家とか、なんかそういう継ぐもの、何かこう自分を保護してくるものがあんまりないことに対する不安は、なんとなく空気感で全体的にあるような気がして、だからそれはなんかこう、菊音に対する、こう、共感につながっている気もするんですけど、でも意外と、その血を持ってる俊介の葛藤にも、すごく共感してる層も多くて。 오히려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명확하게 자기 좌표를 딱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는 친구들도 네. 있고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네. 그 두 캐릭터가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네. 저도 슌스케한테 또 마음이 많이 끌리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가엾더라고. 그 슌스케 입장에서 기코를 네, 보면, 네. 뭐 저나 이 감독도 창작하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네.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 잘 알잖아요. 네. 바로 자기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네. 갖고 있고 그것은 네. 너무나 내 눈에 잘 보이고, 네. 근데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네. 있고 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슌스케 마음도 되게 잘 이해가 되고. 네. 제가 슌스케가 그本物の役者になりたい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うずっと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리프가 일단 때. 옆에서 진짜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슌스케 캐릭터의 어떤 느낌도. 네. 그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이제 최종 편집된 영화가 한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이 되고, 뭐 업계 동료로서 물어보자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그간 10편의 작품을 했는데, 네. 러닝타임 가장 길었다. 네. 용서받지 못한 자가 2시간. 근데 분노가 조금 분노 아니고 유랑이 시간은 딸이 아니었는데. 2시간 반. 2시간 30분. 네. 네, 연습받지 못한 자는 2시간 20분쯤. 20분. 네. 이번에가 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3시간짜리 영화 찍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원작,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려고 하면 3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 타면서 시작했던 거 그 좋았던데. 정도 스케일로 이렇게 담아내야 한다. 네. 애초에 이 스토리 자체는. 그렇죠. 서사, 네. 대하 서사극 같은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뭐 몇 시간 몇 분이냐 이걸 떠나서 네.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 네. 모든 씬과 네. 시퀀스에서 다 관통하는 호흡에 이제 뭐, 그런 것이 네. 당연히 훌라걸즈나 뭐, 네. 분노를 찍을 때랑은 다를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호흡을 본인이 삼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뭐, 일본의 과거의 뭐, 지다이게키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의 어떤 느낌이나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레퍼런스 같은 게 있는지, 호흡에. 뭐, 루치노 비스콘티 영화의 뭐라. いや、でもそれこそさっき出たハオベキとか3時間あって、ラストエンペラーとかも3時間あって、誰かの人生を、こう、何十年もかけて紹介する映画の3時間っていうものはちょっと参考にしました。だからだからその人生を紹介するのに、やっぱり今言ったような映画は参考になりました。だからどの部分に光を当てて、どこをもう、落とす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上で。 네, 아까 우리 대화 초반에도 패왕대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그 영화를 레퍼런스로 삼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또 네. 영감과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문화혁명 시대를 관통하면서 긴 시대의 폭을 갖고 그 세 명의 네, 주인공이죠. 쌤. 네. 장국영과 공리와 이제 그분 이름 뭐지? 네. 어쨌든 왕문인가? 어쨌든 네. 그 세 명이 뒤얽힌 네. 애증의 그 세 명의 인물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카부키라면 거기는 패왕별은 경극. 그래서 패왕별이 서편제, 국보 이렇게 세 편을 묶어서 상영하는 행사를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비교해볼 지점도 많이 있고요. 그 패왕별이가 벌써 그게 93년도 30년, 34년 전이죠. 93년도에서 이제 칸네 영화제 그 제인 캠피언 피아노랑 같이 상을 받았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 봤을 때 몇 살이었어요? 이상형? 20대 초반이었어요. 영화 공부할 때 네. 한참.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저도 영화 동아리 하던 시절에 이제 그 네. 영화랑 피아노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면에서 충격이었습니까? 너무너무 그 주인공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그때까지 그 문화 대혁명에 관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네, 그런 배우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의 운명을 이렇게 달라지는 그것이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었어요. 국보는 상대적으로 더 이 개인들의 이야기에 네. 집중합니다. 그죠? 일본의 뭐 정치 현대사가 직접적으로 네.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라스트에 이제 긴 시간의 폭을 갖고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인 또는 과감한 착한나. 또는 약간 위험한 네. 씬은 그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 네. 어른이 되어서 네네네. 사진을 찍다가 네. 네. 근데 그 어른이 된 딸이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신의 네. 그 스테이지에서 네. 무대에서의 모습에 자기는 네. 충격과 감동을 네. 받았다. 그 대사를 이제 쓰거나 찍을 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네. 들지 않았어요? 그건 실은 원작에는 없었어요. 네. 네. 그것이 마지막 각본에서 마지막쯤에 버출? 부출 때? 네, 버출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마지막에 기쿠오의 사기娘, 은화가시. 네,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돼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누구 시선으로 이 인간 극보에 된 사람의 마지막 무대,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혹시하면 실제로도 마지막 무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그런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좀 기쿠오하고 가장 기쿠오가 없었던 빛을 원하고 있었죠. 비를 원하고 있었던데 그 사람이 예상 안 하고 있었던 이어져 있었던 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시선을 말해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성 캐릭터와 이제 기쿠오는 피의 관계니까 빗줄에 되게 기묘하고 복잡한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유머하고 그 정도로 가부키 배우로서의 연기나 예술적 아름다움에 도달한 어떤 것에 대해서 심지어 그 딸의 사실 어찌 좀 심하게 말하면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캐릭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장면에 동의하지 않는 네. 관객들도 있을 네, 거라는 네. 거는 각오를 네. 하고 찍으신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촬영할 때 스태프들 안에서도 아 이거 좀 이거 좀 어색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른 그 아빠 스태프는 딸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운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좀 헷갈렸어요. 아저씨의 관점에서는. 네. 네. 미묘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 캐릭터 키코에게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위로가 됐다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혹하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틴 스콜세지 그 아이리시맨의 그 후반부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갱스터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오는데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되게 그 냉소적인 관찰자처럼 이렇게 나와요. 항상 부엌 밖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드니로가 사람을 제거하고 살인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딸 앞에서 하는데 긴 세월 동안 그 모든 걸 봐온 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버트 드니로를 보는 그 시선과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생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감정의 결은 좀 달랐던 것 같고. 그 아이리시맨은 더 냉정하고 냉혹한 면이 있죠. 그리고 스토리 전체의 어떤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따라갔던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 또 관객들로 하여금 또 거리를 갖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딸의 시선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건 뭐 갱스터의 범죄의 세계니까 완전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세계니까 완전 물론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딸조차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걸 직접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영화에서. 임권택 감독님이 서편제로 이제 데이트를 하고 하실 때, 이제 저는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뭐 학교에 와서 특강 같은 걸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오정혜 씨, 여자 주인공이 이제 득음한다 그러죠. 어떤 판소리의 소리의 경지에 도달해서 마침내 이제 헤어졌던 그 이복 남매가 오빠를 만나서 같이 그걸 확 이렇게 풀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판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막 노래를 시작할 때 이렇게 그 소리가 줄어들고 배경음악으로 확 덮여버려요. 김수철 씨 배경음악으로 덮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또 이상한 감동이 있었어요. 감독이 비겁한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을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특할 때 어떤 학생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왜 마침내 득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 소리를 이렇게 풀어내는데 왜 우리한테 그거를 안 들려주십니까?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입만 막 움직이는 모습이 막 나오고, 막 우는 그 감정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디테일이.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계산하신 거 후반 작업 때 결정을 하셨대요. 그 편집하고 녹음할 때.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내용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약간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시는데 그 표정하고 목소리 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에서는 그냥 정면 승부가 보여주잖아요. 그거 찍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이것을 만들 애초에 영화를 만든 목표였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 촬영해보고 제가 생각했던 그領域, 그 영역까지. 영역까지 안 가고 있었다면 좀 다른 생각도 들죠. 근데 그 친구, 요시다 그렇고 그것을 찍은 스태프들도 호흡이 딱 맞는 순간으로 느꼈기 때문에 촬영 거의 막바지에 찍은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맷돌에 갈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못했습니다. 너무 찍고 싶은 건데 또 그러니까 영화를 찍다 보면 항상 우리가 너무나 찍고 싶은 씬이 있는데 동시에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원히 촬영을 연기하고 싶은 씬도 있고 그렇잖아요. 피하고만 싶고 근데 찍어야만 하고 사실은 애초부터 그걸 찍고 싶었던 거였고. 네. 그런데 어딘가에 의심이 있죠. 그것이 마음대로 나타나는가 어떤가 모른다. 그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상상했지만 그렇게 안 나온다는 순간도 있죠. 그때 그럴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순간이고. 네. 이런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 네. 그 두 배우, 네. 그 요시자와나 요코하마한테도 그런 마음을 자세히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 씬을, 그 촬영을 준비했어요? 아니면 배우들한테는 그냥 배우들은 부담을 안 주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도록. 그동안 뭐 많은 씬을 찍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러나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지 뭐. 그러니까 가부키 무대 촬영할 때마다 제가 요시자한테 너는 가부키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고 기구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매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말 안 해도 기구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스케로 하겠습니다. 기구로 하겠습니다. 되게 잔인하다. 그렇지만 배우들은 어차피 또 가부키도 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가부키 전문가들이 와서 봐도 자기가 흠잡을 데 없이 하는, 그건 또 이미 디폴트로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은 와서 또 그거를 보여달라니까 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부키 코치는 딱 가부키에 자세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말하시고 그 옆에서 나는 기구로 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덩어리를 양 어깨에 짊어주는 거죠. 근데 참 두 배우가 대단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요시자와 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본 대중들의 관점에서는 되게 이렇게 가부키, 그러니까 청춘 핫스타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이돌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분이 가부키 배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상상이 좀 기묘한, 그러니까 신기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익사이팅한 조합인 거죠. 이미 그 자체에서 그 관객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감독님 파라사이트 때 만나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희생충 일본 개봉 홍보할 때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진행 사회 같은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옆에서 봤는데 얼굴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얼굴이 그래서 내가 약간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몇 살 때 처음 느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인데. 그것도 캐스팅의 한 요소였으니까. 그분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 같은 거. 그분이 아름답지만, 공통이 많은 느낌입니다.
공동이라고 공동. 통비였다. 아, 네. 마음의 쓸쓸함 같은 것이 네. 읽혀지는 부분이 있나요? 뭔가 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사람의 본질이 모습하고 좀 떠나고 있는 느낌? 그런 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나 그런 좀 묘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 가부키와의 어떤 뭐, 접점이 될 수도 네, 있는. 기쿠오라는 사람하고 좀 어울리라고 생각. 어. 그러니까 그날에 그 요시다하고 감독님 만나셨을 때 우리 같이 밤에 술 마셨던데 그때 그 이야기도 좀 그 배우로 좀 가부키 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그때 다 네. 이렇게 씨앗이 잉태돼 네. 있었구나. 야, 큰 그림을 오래 그리셨네요. 네. 이제 좀 후련해요. すっきりしてますか？ 아, 근데 오랫동안 몸속에서 자라오던 암덩어리를 이렇게 휙 빼는 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10년 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온 영화인데. 그러니까もうだからいろいろ今こう結果のことを感想を聞かれてもなんかこううまい答えが何にも出てこない。そことちょっと自分の意識が離れてるかもしれない。 그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오랫동안 머리와 이제 가슴을 마음을 빼앗겼던 어떤 스토리나 또 인물에 네. 대해서 마침내 딱 마무리 지었을 때 거기서 오는 되게 후련함과 동시에 또 허전함. 네. 좀 전에 요시자와상 얘기할 때 이제 뭐 공동에 네. 대해서 얘기했지만 감독도 그렇게 한 편의 영화를 그렇게 내보내고 나면 공동이 생기잖아요. 뭐 일시적이건 짧건 길건 네. 공동이 생기는데 지금 아마 이제 그 시기가 왔거나 아니면 곧 닥쳐오게 될 텐데 네, 뭐 지혜롭게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더 찍고 나서 좀 그랬습니다. 그 네. 김혜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춤추는 그 장면을 네. 되게 한 10여 년 넘게 찍고 싶었던 장면이었던 그걸 다 찍고 이제 내보내고 나니까 네, 몸의 한 부분이 뻥 비는 느낌이 오고 뭐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었더랬죠. 물론 뭐 규모는 훨씬 작은 영화지만 근데 물리적인 규모 자체도 크고 3시간의 어떤 이런 에픽 서사시이면서 또 본인이 10년 넘게 그 생각해왔고 고민해왔던 작품을 이제 세상 밖으로 던져보내고 나면 이제 공동이 생길 테고 뭐 이미 근데 뭐 자기작들 준비하느라고 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네. 빨리 이제 작품을 준비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공동을 공동을. 네, 거기에 간조로 뭔가를. 메꿔버리는 거죠. 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네. 자기작으로. ポンさんの説明聞いて、さっきまだシーンがね、取って穴が開いたってすごく納得して、昨日ちょうどね、マザーの話を少し取材でしたんですけど、ポンさんの映画の中で全部印象的だけど、本当にショットが一番脳裏に焼き付く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監督の、なんか執念っていうかね、なんかこう、怨念みたいなのが生み出すショットってやっぱりあるんですね。 국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15년 전 영화를 얘기하니까 되게 낯선데 어쨌든 그 이상해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 속 두 주인공 네. 기쿠오의 마음이나 슌스케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영화를 이제 난 아직도 8편밖에 못 찍었는데 어쨌든 10편 10번째 영화 이제 필모그래피가 이제 2자리 숫자로 진입한 거를 축하드리면서 일본 감독님들은 뭐 매년 사카모토 준지 형님처럼 매년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30편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 받았습니다. 이상희 감독님 영화들은 영화의 어떤 에너지나 그 묵직한 파워 같은 것들이 다른 감독들의 한 3 내지 4편 정도로 환산해야 맞으니까 사실 한 3, 40편을 찍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건강관리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좋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지만 계속 이렇게 신작을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고맙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독님 진짜 바쁘신데 머릿속에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그 진작으로 머릿속이 흔들리고 있는 그날에 오늘 와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조만간 내가 도쿄 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준지 형님이랑 셋이 오사케 소개하겠습니다. 다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스카레 상황. 오스카레 상황 진짜 고맙습니다. 네.